자, 이제 1편 보험이론 윤리, 이제 두 번째 이제 파트입니다. 모집 종사자의 이해 및 윤리 규범의 두 번째 파트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히려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상대적으로 1편은 오히려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모집, 그 다음에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그 다음에 간단보험 대리점, 그 다음에 금융보험 상품, 그죠? 그 다음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 등록할 수 없는 사람, 제한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처럼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2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용이 상대적으로는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이 좀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내용상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문제를 읽어보면, 지문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틀린 지문이겠구나. 상식선에서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만 좀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거기서만 잘 기억하시고, 그런 문제에서 지문이 나오면 좀 틀린 지문으로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 설계죠. 어떤 재산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설계를 해주는 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보험으로 그런 재무 설계를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금 상품이나 증권의 투자형 상품 같은 것들이 우리가 그 재무 설계를 할 때 나름대로의 위치가 있듯이, 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만일의 위험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 일정 정도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무 설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험이 중요한데요. 재무 설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정해놓고 여러분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각각의 개인적인 상황들이 다르죠. 그죠? 재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우리가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재무적 목표를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재무 설계라고 합니다. 공동의 특수성, 공동의 단일화된 거, 또는 맞춰져 있는 거, 아니면은 어떤 획일화된 이런 표현들이 들어간 건 다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개개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그런 상품들을 설계해주고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재무설계라고 한다. 자, 재무설계가 필요한 상황은 여러분들 보세요. 재무설계가 왜 필요하세요? 요즘같이 이제 고용 불안, 우리 조기 퇴직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금융상품이 여러분들 모르는 부분 상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해진 금융상품, 저금리 기조, 자기 책임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금융수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많은 가입자들이 많은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재무설계가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고용불안이나 조기퇴직에 걱정이 없어졌다. 이런데 왜 재무설계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약간 반대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억지적인 그런 내용들로 문제가 만들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골라내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우리가 초기 수립 계획을 계속 추진하는 게 아니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0점 조정 하잖아요. 0점 조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가다가 보면 좀 틀려서 조금 조정하고 또 조정하고 이러는 거지, 처음에 딱 세워놨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꾸준히 막 해가지고 나는 보험에 50%를 가입하고 예를 들어서 은행에는 30%를 넣었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거꾸로 보험에는 30만 넣고 은행에 50을 넣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걸 고집해서 처음에 세웠던 초기 계획 수립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설계 단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이 보험을 가입하는 목표는 예를 들어서 저축성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10년 후에 목돈을 얼마 마련하는 게 목표다. 그죠? 그래서 목표를 먼저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정보를 수집해야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한, 재무 설계를 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절차입니다. 단계니까. 그래서 정보를 수집을 해서 A라고 하는 고객,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누구 A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험을 가입을 시키기 위해서 가서 의견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목표가 뭔지 물어보고, 저축성 보험이 관심 있구나. 그리고서 이제 모집을 하는 거죠. 정보를 모집을 했더니 이 사람이 지금 여유 자금이 얼마가 있고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재무 상태나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해보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실천 계획을 세워주는 거죠. 이 은행에는 어떤 상품을 가입하고 보험에는 어떤 상품을 가입하고,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우리가 진단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실행이 됐는지 재평가를 하고 다시 그 부분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수정을 통해서 다시 재무설계를 가져가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세워놓은 것을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적절한, 그래서 우리 가입자에게 가장 좋은 그런 재무 설계를 해주는 게 이 재무 설계의 아주 중요한 목표와 단계가 되겠습니다. 효과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우리 재무 설계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안정성이 유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소비에 있어서도 우리가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 만족도를 위한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당연히 우리가 불필요한 그런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어서 부채를 방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도를 하락시키는 의사결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효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을 읽다 보면 확연히 다른 내용들 또는 우리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무설계와 손해보험, 당연히 우리가 손해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금융이라고 하는 부분의 한 부분이니까 재무설계와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손해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체의 어떤 재산, 어떤 신체나 이런 부분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아니면은 내가 판매를 하는 어떤 그런 법률적 책임이나 배상보험 같은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적 책임 발생 등으로 인해서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화재보험 한번 나면 집 같은 경우나 아니면 빌딩 가지고 계신데 화재보험 나면은 여러분들 불이 나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대인을 받았다라고 하면 임대인들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치명적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다. 그래서 재무설계와 손해보험의 관계성은 당연히 매우 높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재무설계와 손해보험은 다루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또는 상호 연관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틀린 거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의 그런 답을 골라내시는 거하고도 상당 부분 일치하니까 여러분들 그 범위 안에서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판매 프로세스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보험을 모집하는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험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가지고 보험 하나 가입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가입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판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보험회사에 이제 설계사가 되셔서 입사하시면 이 판매 프로세스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체계화되어 있고 보통은 이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또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준수를 하시다 보면 보험 상품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각 단계별로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지는가, 또 각 단계별로 내용이 해당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망 고객 발굴 단계인데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데 만약에 여기서 체결에 관한 내용을 설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지문이 되겠죠. 잘못 연결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매 프로세스와는 판매 단계, 가망 고객 발굴 단계, 접근 단계, 그 다음에 우리가 체결 단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체결 권유 단계 이렇게 있는데 그 단계별로 내용과 여러분들이 그 내용이 매칭이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골라내는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 골라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망 고객을 발굴하는 거 여러분들 일단 가서 보험을 가입하시려면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보험을 판매를 해야 될지 좋을지 이게 대상자 리스트를 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기초적인 단계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소개받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그 방법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MGM이라고도 해요. Members Get Members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소개받는 영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망 고객 발굴할 때는 소개를 받는 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연고를 이용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고객을 만나는데 접근이 용이할 거고 그 다음에 소개를 받으니까 내가 가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미리 좀 선별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요. 좀 기간을 단기간 내에 가망 고객을 확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신감이 좀 생기죠. 아는 사람이 소개를 받고 갔으니까. 자, 그 대신에 만약에 이렇게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계약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상황이 발생을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소개를 받고 갔지만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쉽게
뭐 응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귀찮아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인 장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모르는 사람한테 가는 것보다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이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가만 고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잘한다고 해서 또는 소개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판매 프로세스나 이런 확률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완전히 100%가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뭐 어떤 그런 증권이나 약관 같은 거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략 가능하고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용이한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들이 판매 프로세스는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접근 단계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발굴을 했으면 이제 접근을 해서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첫 만남이죠. 첫 만남의 단계고 여러분들이 미리 뭐 전화나 아니면은 뭐 다이렉트 메일이나 아니면은 직접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약속을 정하죠. 그리고서 이제 목적 우리가 왜 만나는지 여러분들 미리 좀 알려드리는 거죠. 제가 지금 뭐 새로 나온 상품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니면은 우리 고객의 어떤 그런 니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방문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서 일단 기본적인 첫 만남의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가만 고객 발굴을 해서 접근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객의 상세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가셔가지고 만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요즘에 최근에 뭐 니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신 다음에 그래서 정보 수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일반 정보도 있고 재정 정보, 그죠? 재산 정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니즈에 대한 정보들을 같이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되는 부분이니까 뭐 크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순서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가만 고객 발굴, 그 다음에 접근, 그 다음에 정보 수집. 자, 여기서 우리가 5대 필요자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5대 필요자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중에 장례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대 필요자금이 뭐다 다 기억하시면 좋은데 시험 문제는 5대 필요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해서 우리가 장례비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입 권유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 고객 발굴해서 접근해서 정보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입 권유 단계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이 적합하다, 최적의 위험 보장 설계를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는 거죠. 그죠? 화재보험이 좋을 거다, 아니면 실손보험이 좋을 거다,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면, 가입을 권유하면, 뭐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정보를 잘 수집했다라고 하면 판단도 그 가입자가 잘 고려해가지고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계약이 체결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약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에 있어서 가장 최종 목표죠.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그 사람하고 무슨 뭐 수다 떨거나 아니면 얘기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그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설계사가 됐을 때는 그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목적은 그 사람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모집인이라고 하면 보험 계약을 가입하기 위해서 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만나는구나 라는 부분이고요. 최종 목표이자 동시에 그 고객 서비스의 시작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만나서 이제 가입을 하시고 그래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고객도 확보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죠. 증권 전달 및 사후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이때 실은 완전 판매 실현 단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판매의 꽃, 판매의 목표, 영업의 목표는 뭐라고요? 계약 체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계약 체결 이후에 소개를 확보하는 과정이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만 고객 발굴, 그 다음에 접근, 그 다음에 정보 수집, 그죠? 그 다음에 가입 권유, 그 다음에 가입 권유를 통해서 계약 체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약 체결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고객을 소개 확보를 받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앞 글자를 따서 가, 접, 정, 그 다음에 권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만 고객 발굴, 접근, 정보 수집, 그 다음에 권유, 그 다음에 계약 체결, 그 다음에 권계소
이렇게 가접종 관계소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문제 맞추시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뭐 괄호치기 형태로도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단계와 해당 내용이 미스매칭 될 수 있도록 해서 미스매칭 된 것을 고르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니까 여러분들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험 모집인의 윤리 규범, 직업 윤리, 설계사의 전문가로서의 직업 윤리.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직업의식, 직분의식, 책임의식 당연히 직업윤리를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 프로세스 반드시 준수해야 되고 고객 서비스를 최선으로 해야 되고 보험회사를 최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객 서비스를 최선으로 하는 겁니다.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 설계사, 보험 계약자의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객 정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험 상품을 잘 판매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하고 모집인들하고 보험 계약의 고객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공유는 절대 금지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설계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격시험만 보고 모집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기개발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 금융상품을 판매하니까 숭고한 사명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좀 반대되는 내용을 만약에 나열하면 여러분들 쉽게 골라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직업인의 윤리에 해당하지 않는 거, 전문가로서의 직업 윤리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읽다 보면 하나가 유독 티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문을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회사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죠. 그죠? 보험회사가 있고 여러분들 가입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험회사가 직접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요 사이에 누가 있어요? 모집인이 있습니다. 그죠? 모집인이 있기 때문에 이 모집인은 보험회사를 대표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입자는 이 모집인이 결국은 보험회사라고 인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집인이 그만큼 책임이 있어야 돼요. 영업이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만드는 상품은, 금융상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이에요.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의 영업행위 윤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업행위 윤리 진칙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해놓고 우리가 보험산업의 어떤 그런 신뢰도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근데 영업활동의 기본 원칙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아까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한다 그랬어요. 보호를.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틀린다고요? 보험회사. 그죠? 또는 보험 설계사 자신. 이런 게 들어가면 틀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을 당연히 준수해야 되고 부당한 모집행위나 과당, 모집행위, 모집질서, 보험 이런 계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상에서 틀린 지문을 골라내시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험관계 법규를 당연히 진수해야 되죠. 철저하게 준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 소비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잘 모릅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이 좀 어렵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소개해주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 소비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되고 부당 영업행위는 당연히 금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모집할 수 없는데 또는 돈을 주고 뭐 예를 들어서 특별 이익을 제공한다든지 이러면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반드시 보험 내용에 대해서는 약관의 내용들을 충실히 설명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보험 가입 설명서라든지 또는 필수 보험 안내 자료, 그런 보험 안내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 계약 유지 관리 당연히 여러분들 한번 가입해 놓고 땡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가입자들을 관리함을 통해서 그 가입자에게 다시 또 다른 고객을 소개받고 계속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 소비자와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수인증 설계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보험회사가 뭐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명함에 우수인증 설계사라고 하는 것을 인증 마크를 달고 여러분들이 영어를 하면 그 보험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협회가 인정해준 우수 설계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아니고 누가 한단 말이에요?
보험협회가 이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를 인증해주고 있고요. 인증자가 누구냐면 보험협회입니다. 금융감독원으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연도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수인증 설계사는 2008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 설계사나 개인전속 보험 대리점에만 적용이 된다. 그래서 법인 대리점은 안 되는 거예요. 법인 대리점에 소속된 있는 우수인증 설계사,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우수인증 설계사를 심사를 할 때는 보험회사로부터 이제 추천을 받아서 보험협회에서 정하는데요. 그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4월부터 3월까지 실적을 가지고 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증을 부여하는데 1년만 부여합니다. 1년만 부여를 하고 있고요. 1년 동안 부여하는 기간은 6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수인증 설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보험회사 또는 개인 보험 대리점에 3년 이상 재직을 해야 돼요. 3년 이상 근속을 해야 되니까 요 혼동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3년 근속이지 3년 동안 인증기간을 유효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발 기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이상 재직자고 설계사와 전속개인 대리점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실적이나 유지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이런 민원을 받거나 불안전 판매를 한 경험이 전혀 없어야 돼요. 전혀 없어야 됩니다. 한 건 뭐 3% 이상, 5% 이하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없어야 됩니다. 불안전 판매나 모집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받은 경력이 전혀 없어야 된다.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우수인증 설계사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는 사유는 등록이 말소되면 사유가 될 거고요. 계약이 해지된 경우, 대리점 같은 경우 해지되면 안 될 경우, 해지가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효력이 상실되고, 그 다음에 관리자가 되는 등 관리자로 선정이 돼서 우리가 모집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 되는 경우, 이제 우리가 우수인증 설계사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고요. 만약에 허위로 이런 것들이 등록이 되면은 당연히 사후에라도 손해보험 모집인에 대해서 2년간 금지를 시키면서 우수인증 설계사의 효력을 우리가 상실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우수인증 설계사의 혜택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건 없습니다. 뭐를 면제를 해주거나 교육을 면제해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명함에 이런 것들을 팜으로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함의 로고를 판매함으로써 신뢰 제고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보험 설계사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가입자, 계약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다 라고 하는 부분, 어떤 물질적이거나 어떤 다른 교육적인 혜택은 없다. 꼭 기억하시고 그런 부분이 신뢰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모집 윤리 관련해 가지고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